살인 바이러스의 비밀, 신종 인플루엔자는 왜 위험한가? 살인 바이러스의 수수께끼를 밝힌다. 마사카즈 하타나카. 바이러스에 대항하는 인간의 지혜와 능력에 대해서 어떻게 위험한 바이러스에 대항하는 인간의 면역과 백신의 위력, 인터페론, C형 간염 치료의 히든카드, C형 간염 치료에는 인터페론, 바이러스 억제, 알파, 베타, 감마, 인터페론에는 그래서 매크로파지, 내추럴 큐브, 세 번째 감마 인터페론은 활성화된 T세포에서 만들어져 면역계와 이렇게 면역계와 염증 반응을 조절하는 역할을 한다. 인터페론은 림포카인의 일종이다. 여기에도 약하지만 바이러스의 증식을 억제하고 종양이 커지는 것을 방지하는 효과가 있다. 또 백혈구를 국소에 집중시키는 역할도 한다. 현재는 생명공학을 이용해서 인터페론을 대량으로 만들 수 있게 되었다. 대장균이나 이스트 그리고 곤충세포에 인터페론 유전자를 넣어서 대량 생산하는 것이다. 만들어진 인터페론은 정제되어 순수한 약으로 사용된다. 특히 세종의 인터페론 이런 것을 만든다는 거죠. 특히 C형 간염에 신장암 등의 감마 인터페론 면역기를 조절해서 인터페론이 있다. 인터페론이 가장 효과적이라는 이야기는 그 앞에서 이야기를 했다라는 거죠. 바이러스 억제할 수 있는 어떤 인자가 있다라는 거죠. 간섭하는 인자가 있다. 수상세포. 바이러스와 같은 이물질을 발견하는 경찰관. 그러면 인터페론이 어떻게 바이러스의 증식을 억제하는지 살펴보자. 바이러스가 몸속으로 들어오면 가장 먼저 활동하는 것이 인터페론을 만들어내는 수상세포라는 이름의 세포다. 수상세포는 장기와 조직에 점재해 있으면서 경찰관 같은 역할을 한다. 짱짜장짱짱 이렇게 해서 체포한다라는 거죠. 실험지의 림프샘 조직에서 항원 지시가 세포가 가지고 있는 안테나 역할을 하는 TLR로 어떤 것이 몸속에 침입했는지 확인한다. 수상세포는 10가지의 TLR을 가지고 DNA인지 RNA인지 세균인지 바이러스인지 등을 판별한다. 수상세포는 교토대학의 이나바 가요 교수가 미국의 스테인만 연구실에서 유학 중에 발견했다. 발견 당시에는 이 세포가 어떤 역할을 하는지 알지 못했지만 최근에 들어와 이 세포가 면역계에서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사실이 판명되었다. TLR의 역할을 자세히 분석한 사람은 오사카 대학의 아키라 시조 교수다. 수상세포는 들어온 미생물이 바이러스인지 세균인지를 TLR 톨 유사 수용체가 수상세포가 지닌 톨 유사 수용체가 들어온 미생물 바이러스인지 분별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바이러스를 확인하고 베타 인터페론을 제작이 되면 이렇게 해서 바이러스를 확인하면 베타를 만들고 여기에 호응해서 알파 인터페론을 또 만들어서 하는데 이거를 인위적으로 만드는 것이 백신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될까요? 그 결과 바이러스임을 알았다면 수상세포는 즉시 베타 인터페론을 만든다. 그리고 그 신호가 알파 인터페론의 유전자에 전달되어서 대량의 알파 인터페론을 생산하게 된다. 이렇게 해서 바이러스가 주위의 세포에 들어가는 것을 막는다. 침입한 바이러스가 적으면 수상세포나 매크로파지가 바이러스를 공격해서 분해한다. 이 활동을 우리는 자연면역이라고 부른다. 사스와 같이 지금까지 만나지 못했던 병원 치유는 먼저 자연면역이 반응한다. 자연면역, 소량의 병원치는 자연면역이 퇴치한다. 자연면역을 관장하는 것은 수상세포와 마크로파지 그리고 내추럴 킬러 세포다. 수상세포는 병원체가 들어오면 TLR로 병원체의 유생을 매크로파지 대해서 내추럴 킬러 이물질을 먹어 분해한다. 이렇게 되네요. 세포 표면에 있는 TLR은 확인한 신호를 세포질에서 세포핵으로
보낸다. 핵에서는 그 신호를 감지하는 먼저 베타 인터페론 유전자를 가동한다. 완성된 베타 인터페론은 즉시 알파 인터페론의 유전자에 적용해서 알파 인터페론 대량 생산이 되어진다. 이렇게. 이게 뭐가 잘못됐나? 매크로파지는 대식세포라고 부르는데 이 물질을 마구 먹어치워서 갈기갈기 분해하는 능력이 있다. 매크로파지 갈기갈기 찢어버린다 이 말인데요. 마크로파지는 찌꺼기로 청소를 해버린다. 대식세포라는 거죠. 대식세포가 있다. 사스에 걸린 사람과 접촉해도 병에 걸리지 않고 멀쩡한 사람이 있다. 이것은 대부분이 자연면역이 발동해서 바이러스를 분해했기 때문이다. 자연면역으로 바이러스를 제어했다면 항체도 생기지 않는다. 몸속에 들어간 흔적도 남지 않는다. 일반적으로 소량의 병원체가 몸속에 들어온 정도로는 병에 걸리지 않는다. 자연면역을 관장하는 세포가 몸속을 선출하고 있다가 병원체를 분해해버리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항체를 검사한다. 항체를 검사한다는 것은 이미 걸렸다가 나았다라든가 아니면 백신을 통해서 만들었다든가 이렇게 할 때 항체가 생기는 것이고, 그렇지 않으면 아예 자연적인 면역으로 이겨버리니까 흔적이 없는데 꼭 이 항체를 체크를 한다는 것 자체는 아주 이거 모순이 있다라는 것이 보여지네요. 이는 마치 두더지 잡기와 같은 것으로 두더지가 적으면 때리는 쪽도 힘이 남아들어 두더지를 확실하게 잡을 수가 있다. 그러나 몸속에 대량의 바이러스가 들어오면 자연 면역만으로는 방어가 불가능하다. 두더지가 너무 많이 올라와 전부 때릴 수가 없는 상태인 것이다. 그때는 다음에 설명할 획득 면역이 발동한다. 획득 면역도 처음에는 수상세포가 그 역할을 담당한다. 획득 면역, 자연 면역으로 방어가 불가능할 때 등장한다. 수상세포는 침입한 바이러스의 일부를 작은 단백질 조각으로 분해한다. 이 작은 조각을 항원이라고 부른다. 수상세포는 항원을 다른 세포에 제시할 항원 제시세포로 사용한다. 수상세포가 제시한 항원을 제일 처음 인식하는 것은 림프구의 T세포다. 외부에서 들어온 바이러스를 포획한 수상세포, 획득 면역에도 두 종류가 있다. T세포, 액성 바이러스를 포획한 세포로 항원을 만들고 T1, T2 이렇게 되는군요. 획득 면역에도 근처에 있는 림프세에 들어가서 T와 접촉한다. 림프세는 말 그대로 림프의 보호구로, 림프구는 T와 B로 나눈다. 항원과 접촉하지 않는 T세포를 나이브 T라고 하고, 이 나이브 T세포는 수상세포가 제시한 항원을 인식해서 Th1세포, Th2세포로, 그리고 Th1세포는 다음에 설명할 세포 면역을, T2는 액성 면역을 가동시킨다. 세포성 면역, 포포린으로 감염세포를 자살시킨다. Th1세포는 CD8 양성 T세포에 작용해서 세포상해성 T세포 CTL로 만든다. CTL은 바이러스에 감염된 세포의 자살을 촉진한다. 실제로 CTL은 자살을 촉진하는 포포린이라는 물질을 바이러스 감염세포에 주입하는 것이다. 포포린이 주입된 감염세포는 자살한다. 세포의 자살을 우리는 아포토시스라고 부른다. 아포토시스는 고엽이라는 뜻으로 겨울이 되면 나뭇잎이 말라 떨어진다. 이렇게 해서 나무는 다음에 찾아올 어린 잎을 키워 또 성장시키는 것이다. 아포토시스를 일으키면 세포는 자신의 DNA를 분해한다. 이렇게 해서 감염세포는 자살한다. 바이러스는 세포 속에 아니면 증식하지 못하기 때문에 세포가 자살하면 바이러스의 증식도 멈춘다. 이것을 세포성 면역이 발동했다고 한다. 액성 면역은 미제의 바이러스에도 대응할 수 있는 뛰어난 면역이다. 하면 Th2 세포는 림프구의 B세포에 작용한다. B세포는 항체를 만드는 세포다. Th2 세포의 작용으로 B세포는 바이러스의 특정 항원에 대항하는 항체를 만든다. 항체에도 여러 가지 종류가 있는데 그 중에서도 혈액 속에 돌아다니는 면역 글로불린
IgG가 바이러스의 검사에 사용된다. 면역 글로불이 세포속 면역 바이러스를 퇴치하는 바이러스 감염 자살한다. 이렇게 세포속 바이러스를 퍼포린을 터뜨려서 그래서 면역을 강화하면 인플루엔자 잘 걸리지 않게 되어진다. 자살을 콕 시킨다. 라는 거죠. 자, 혈청항체 이렇게 해서 G는 혈액의 혈청 성분에 있기 때문에 혈청항체라고 한다. 그러니까 이게 면역 글로불린 G는 혈청항체라고 한다. 면역 글로불린 지금까지 들어본 적도 없고 접촉해 본 적도 없는 그런 바이러스에 우리의 몸은 어떻게 특별한 항체를 만들 수 있을까? 이 명제에 직접 부딪혀서 분자 단위에서 해명을 한 사람이 바로 도네가와 스스무이다. 그는 이 공적으로 1987년 노벨 생리학의학상을 단독 수상했다. 도네가와는 교토 대학 의학부 화학과를 졸업하고 교토 대학 바이러스 연구소에 들어가서 와타나베 이타루 교수의 밑에서 대학원생이 되었다. 와타나베는 도네가와에게 미국의 대학에서 당시 여명기를 맞이한 분자 생물학을 배우기 위해서 유학을 갈 것을 권유했다. 도네가와는 미국 캘리포니아 대학 샌디에이고 캠퍼스의 대학원생이 되어 세균에 감염하는 바이러스의 람다파지 대장균을 숙주로 하는 바이러스를 연구했는데 도중에 내보수였던 소크 연구소의 레나토 들베코 교수의 밑으로 자리를 옮겼다. 들베코 교수는 동물 바이러스, 특히 암 바이러스 연구로 1975년 노벨 생리학의학상을 수상했다. 여기에서 도네가와는 SV40 등의 암 바이러스를 연구하기 시작했는데 대학원을 수료한 뒤에 포스트 닥터 박사학위를 가진 사람으로서 유럽으로 건너가 스위스 바젤에 있는 면역 연구소에 들어갔다. 당시 미국에서는 폴 버그가 암 바이러스인 SV40T 항체 세포를 암으로 만드는 단백질을 대장균에 연결해 재조합하는 실험에 성공했기 때문에 1975년에 유전자 재조합 실험의 중지를 요구하는 아실로마 회의가 캘리포니아의 휴양지인 아실로마에서 열렸다. 그리고 그 결과 미국에서 일시적으로 유전자 재조합 실험이 중지되었던 것이다. 그러나 유럽에서는 규제가 없었기 때문에 도네가와는 스위스의 바젤에서 항체 유전자의 재조합을 실험해서 항체를 만드는 면역 세포인 B세포 속에서 항체 유전자가 다양한 재조합과 변이를 일으킨다는 사실을 실험적으로 증명했다. 수백만에 이르는 다양성을 지닌 항체가 만들어지는 메커니즘이 밝혀진 것이다. 즉 지금까지 만나본 적이 없는 사스 바이러스에 대해 우리 몸이 항체를 만들 수 있는 것은 면역 글로불린의 유전자에서 다양한 재조합이 작업이 펼쳐진 결과인 것이다. 미제 바이러스에 대한 항체를 만드는 X성 면역의 메커니즘이다. TH2는 림프구의 B세포에 작용한다. 림프구 B세포 속에서 항체 유전자가 다양한 유전자 재조합 변이를 일으킨다. 다양한 중화 항체 항상 정해진 바이러스는 중요한 메커니즘이다. 중화 항체 바이러스가 세포에 감염되지 않게 한다. 이렇게 많이 만들어진 항체 가운데 바이러스가 세포와 결합하는 것을 막는 중화 항체가 있다. 바이러스의 표면에는 바이러스가 세포와 결합해 세포 속에 들어가기 위한 필요한 단백질이 있다. 이 바이러스와 세포의 결합을 중화해 활동하지 못하게 하는 항체가 중화 항체다. 중화 항체가 생기면 바이러스가 세포에 감염하지 못하기 때문에 바이러스의 증식은 중단된다. 항체가 혈액 속에 녹아 있어서 X성 면역이라고 부른다. 옛날에는 혈청 면역이라고도 불렀다. 혈청이란 혈액에서 세포 성분을 제외한 액체를 가리킨다. 바이러스의 증식을 중단시키는 중화 항체의 메커니즘은 단백질 바이러스 중화 항체 감염이 가능해진다. 중화 항체가 있으면 바이러스는 세포의 감염이 불가능해지기 때문에 바이러스의 증식이 중단되는 것이다. 감염이 불가능해진다. 정성지기 세포 중화 항체 이상과 같이
우리의 몸은 자연면역과 핵등면역을 통해서 바이러스로부터 지켜지고 있다. 자연면역이 가동해서 바이러스와 몸속에서 사라지면 감염을 피할 수 있다. 또 바이러스에 감염되어서 핵등면역이 발동하면 세포성 면역으로 감염세포를 자살시키고 X성 면역의 중화항체로 몸속에서 바이러스가 추가로 감염된 것을 막는다. 백신, 바이러스의 감염을 사전에 예방한다. 백신은 사람 등의 동물의 조종에서 감염을 예방하려는 의약품이다. 백신은 크게 독성을 없앤 불활화 백신과 독성을 약화시킨 병원체로 만드는 생백신으로 나눌 수 있다. 독성을 없앤 병원체 혹은 독성이 약한 병원체를 주입해 몸속에 중화항체를 만들어서 이후에 감염증에 잘 걸리지 않게 하는 것이다. 다만 약하다고는 해도 병원체를 접종하기 때문에 백신의 불활화 생백신 둘 다 중화항체를 만들어 바이러스 감염을 예방한다. 중화항체를 만든다. 사람이 건강이 나빠지는 경우가 드물게 발생한다. 반면에 인플루엔자 백신은 바이러스 세포에 접촉하는 단백질인 헤마글루틴인만을 정제해 사용하기 때문에 매우 안전한 백신이라고 할 수 있다. 접종 방법으로는 피하 주사와 근육 내 주사가 많이 사용되는데 경구형 생폴리오 백신과 같이 직접 먹는 경구 백신이나 BCG와 같은 스탬프식 그리고 변칙적인 접종 방법으로 피내 주사 등도 있다. 백신으로 이름하는 모국을 의미하는 라틴어는 바카에서 왔다. 그 후 프랑스의 루이 파스테르 병원체의 배양을 계속하면 독성이 약해지고 이것을 섭취하면 면역이 생기다는 사실을 발견했으며 이후 피하 주사, 직접 먹는 경구 백신, 폴리오 백신, 생백신 대표주자. 생백신의 대표적인 예는 폴리오 백신이다. 현재 영유아에게 독성을 약화시킨 세 종류의 폴리오 백신을 시럽으로 만들어 경구 투여하고 있다. 예방접종법은 생후 3개월에서 90개월 사이에 6주 간격의 두고 2차례 접종하도록 정해져 있다. 최근에는 그 밖에 백신 접종을 놓친 사람이 면역이 불충분한 성인에게 추가 접종도 권하고 있다. 생백신인 세이빈 백신을 사용하면 100만 명 중에 1명꼴로. 생백신의 대표는 폴리오 백신, 생백신. 직접 마시는 유형의 백신 100만 명 중에 1명꼴로. 백신이 원인이 되어 소아마비에 걸리는 사람이 생긴다. 이것을 독성을 회복시키는 바이러스가 생기기 때문이다. 그러나 세균 백신은 시럽을 마시기만 하면 되는 편리함 때문에 많이 애용되고 있다. 한편 1950년대에 개발된 폴리오 백신은 독성을 불활화한 쇼크 백신이었다. 안정성은 높지만 주사를 놓아야 한다는 것은 단점이다. 그러나 앞으로는 의원병을 일으킬 수 있는 생백신을 삼가고 불활화 백신을 사용해야 한다는 의견도 있다. 일본에서는 1972년 이래 야생의 맹독 폴리오 바이러스가 상제하지 않는 상태가 계속되고 있다. 그래도 백신 접종을 계속해야 하는 이유는 국민 전체가 폴리오 항체를 계속 보유해 외국에서 폴리오 바이러스가 침입하더라도 희생자를 내지 않기 위해서이다. 알바니아에서는 백신이 효과로 10년 동안 소아마비 환자가 없었지만 폴리오 백신 1964년 미국에서 제작된 폴리오 백신 알바니아 소아마비 환자에서 16명이 사망했고 앙골에서는 소아마비 환자가 113명. 폴리오 백신 접종을 계속하는 이유는 외국에서 폴리오 바이러스 침입했을 때 개인적인 면역이지 기본적으로 생기면 이것도 전염할 필요가 있나요? 폴리오 바이러스가 유행해서 138명의 소아마비가 생겼고 그 중에 16명이 사망했다. 이는 백신 접종이 불충분했기 때문으로 환자의 약 70%는 15세에서 51세까지의 사람들이었다. 또 1999년에는 앙골라에서 3형 폴리오 바이러스가 유행해 1117명의 소아마비 환자가 보고되었고 그 중에 113명이 사망했다.
일본에도 외국으로 나갈 때 백신 접종을 미리 받아 자신의 몸을 스스로 지키려는 준비 자세가 필요하다. 특히 1975년에서 1977년 사이에 태어난 사람은 백신 접종을 받는 것이 바람직하다. 74년에서 75년에는 다른 백신이 원인이 된 접종 사고가 있어서 백신 전체로 불신감이 확신되는 바람에 모든 백신의 접종률이 저하되기 때문이다. 폴리오 백신도 그 영향으로 2회 접종을 받은 사람이 66%까지 저하되었다. 폴리오 백신은 이렇게 해서 2회 접종을 한 거 효과가 난다. 백신 주의를 굉장히 강조하네. 홍역 백신. 홍역 감염자는 증가 추세다. 홍역은 홍역에 걸린 사람의 기침이나 재채기와 함께 튀어나온 바이러스를 들이마심으로 감염된다. 홍역. 처음에는 2, 3일은 38도 정도의 열이 나며 감기 같은 증상을 일으킨다. 눈과 입과 목이 빨개지며 입안에 코폴릭 반점이라고 부르는 주위는 빨갛고 가운데는 흰 반점이 생긴다. 이것이 있으면 전형적인 홍역이다. 일단 열이 37도 정도로 내려간 뒤 다시 40도 정도의 고열이 나며 얼굴부터 시작해서 온몸에 발진이 생긴다. 이 무렵에는 코폴릭 반점은 사라지는데 눈이 충혈되고 고열이 계속되면 기침도 심해진다. 대개 열을 해서 2주 지나면 증상은 가라앉는다. 합병증으로는 기관지염과 폐렴, 중이염, 뇌염 등이 있다. 예방접종은 4차례로 나눠서 실시된다. 첫 번째는 돌 때, 두 번째는 보육원이나 유치원 때, 세 번째는 중학교 1학년 때, 네 번째는 고등학교 3학년 때다. 원칙적으로 홍역, 풍진, 혼합 백신을 접종한다. 세계보건기구는 유행 상황에 따라서 각국의 제압기와 예방기, 배제기를 나눠서 환자와 사망자의 감소를 꾀하고 있다. 연간 환자의 수가 약 100명인 미국 등 세계의 100개국 이상은 모두 최종 단계인 배제기에 들어섰다. 미국은 초등학교에 입학할 때 예방접종을 받으라는 증명서가 필요하다는 점에서 사실상 의무화되었다고 할 수 있기 때문에 접종률 95% 이상으로 홍역과 풍진을 거의 몰아내는데 성공했다. 그런데 일본은 홍역으로 매년 수만 명의 환자와 수십 명의 사망자가 발생하고 있어 아직 환자와 발생과 사망자의 감소를 꾀하는 제압기에 있다. 부모들은 이번에 홍역의 수출기라는 실태에 주의해야 할 것이다. 전자현미경으로 본 홍역 바이러스 예방접종을 모두 4번 모두 받았나요? 홍역? 아이고, 좀 자연면역으로 천년으로 하늘의 건강으로 이렇게 강조를 해야 되지 무슨 접종을 4번 모두 받았나요? 너무 백신 강조하는 그 어떤 주류 의사에 속하는 또 의사같이 보이네요. 우리 생각을 좀 해보면서 봐야 될 것 같습니다. 홍역, 풍진, 혼합 백신은 모두 이렇게 받아야 한다. 풍진 백신 임신 전에 접종해야 한다. 올거리 일본 내용 전자혁명을 본 바이러스 항열병 바이러스 유행제 같은 접종 항열병 종주 백신 천연두 세균에 감염하는 바이러스 박테리오파지. 아니 이게 자연 면역도 있고 백신을 통해서 항체 백신이 있으면 꼭 이렇게 꼭 항체를 만들려고 하는 이 인위적인 백신을 만들려고 자꾸 그렇게 해야 될 이유가 건강 쪽으로 좀 강조하면 안 좋겠어요. 세균을 녹이거나 점령하는 박테리오 파지의 비밀, 흉폭한 독성 파지와 온화한 용원성 파지. 세균에는 파지, 독성 파지, RNA, 프로파지를 지닌 용원균, 디프테리아는 균은 맹독이 된다. 이래서 미생물을 자꾸 죽여버리면 미생물 적인 그 후유증은 또 자폐라든가 소아마비 또
여러 가지 대사증후군에 처해지는 것까지도 생각하고 공부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람다파지의 정식 용균 0157 이내는 독성도 용원균 세균의 소형이다. 병원균 대장균은 0157이 금지될 발표. 일본을 뒤흔든 초특급 감염증 사건. 지금도 피해를 내고 있는 병원균 대장균 0157. 지금도 방송을 줬네요. 독소 현미경의 이질균, 독소, 유보솜, 대장균이 서로부터 사람이 옮겼을 때 유발, 콜레라균도 사람의 장 속에서 바이러스를 유발한다. 바이러스 독소, 이질균에서 대장균으로 옮겨간 박테리아 파지, 이질균, 0157은 가열하면 퇴치할 수 있다. 끓여 먹으면 된다 이 말이죠. 음식의 내부가 70도 이상이면 안전하다. 대장균, 이런 내용들 70도 이상이면 좋다. 일본보다 먼저 0157을 세례를 받은 미국은 어떤 대책을 세웠을까? 미국에서는 소장 등에서 존재한다라고 코발트 역시 방사선에 의해서 방사선 조사를 했다. 그래서 이렇게 되면 방사선을 조사하면 세균의 유전자를 공격함으로 음식의 맛은 떨어뜨리지 않으며 나쁜 물질도 만들어내지 않는다. 예방 차원에서 야채를 뜨거운 물에 데치는 방법도 있지만 비타민 파괴 등의 단점이 있다. 다만 방사선에 대한 거부 반응이 심한 일본에서는 일부 감자류를 제외하면 식품의 방사선 조사를 하지 않는다. 그러나 0157 집단 감염 매우 위험하므로 앞으로 방사선을 이용한 병원균 대책도 고려해야 할 것이다. 미생물에 대해서 너무 공부가 안 된 의사같이 보여집니다. 제 생각으로는 너무 세균에만 강조하기 때문에 세균을 통해서 이 좀 건강의 미생물이 살아서 건강을 생기는 대체의학적인 공부가 너무 되지 않고 세균만 하려고 하는 대증요법에 너무 강조되는 것을 마지막 부분에서 계속 읽게 되어지는데 참고를 하면서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식물을 습격하는 각종 바이러스들, 식물을 습격하는 바이러스들의 비밀. 식물을 습격하는 바이러스는 기생생물의 종류와 관계없이 기본적인 구조는 모두 똑같아. 핵산, 이것을 덮는 단백질로 구성된다. 바이러스에 따라서는 여기에 피막을 가지고 있기도 하다. 담배 모자이크 바이러스, 말 그대로 담배의 모자이크 증상을 일으킨 것이다. 이런 것들이 있다. 바이러스, 미생물이, 천적의 미생물이 100조의 우리 세포에 천적의 미생물이 있다는 걸 생각하면 유익한 미생물을 많이 만들어서 그 나무 뿌리에서 온갖 미생물들이 그냥 움직여서 영양을 빨아먹고 건강하게 이렇게 하듯이 우리 장도 그렇게 만들 수 있는 그 건강의 공부가 되어져서 이런 유해균을 몰아낼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이 천연적인 건강이 자인면역 건강이죠. 그렇게 할 수 있는 부분의 핵심을 맞추면 큰 건강에 평생을 두고 큰 도움이 될 것 같은데, 이러한 바이러스 피해를 막기 위해서 인류는 감자의 품종에서 저항성이 있는 것을 찾아냈다. 저항성이 있는 감자에 있는 감자 Y 바이러스는 코트 단백질, 사탕무 계저 바이러스, 사탕무 뿌리, 절대 기생균과 조건적 기생균의 차이. 절대 기생균, 조건적 기생균, 이런 기생균이 있다. 토끼풀 클로버에 많은 자이언소 바이러스. 미생물이 어디든지 다 있는데 뭐 꼭 이렇게 다 찾아내야 되나? 보리에 감염하는 브로모 모자이크 바이러스. 미생물이, 천적인 미생물을 어떻게 다 일일이 이렇게 찾아서 벌침을 만들어야 되나요? 바이러스, 파동 바이러스, 오이 모자이크 바이러스. 자, 위성 RNA 바이러스에 기생하는 존재로 숙주가 되는 헬퍼 바이러스에 영향을 끼치지. 위성 RNA 바이러스, 오이 모자이크 바이러스, 이런 바이러스.
복잡하게 이렇게 연구 공부를 해야 되는 필요성이 있는 사람은 이렇게 하고, 단순하게 장내 미생물을 강하게 다양하게 이렇게 준비하는 것이 일반인들한테는 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바이로이드와 바이러스의 5가지 차이점은, 바이로이드, 염기, 베일을 기준으로 5가지로 나눌 수 있다. 감자, 사과. 크립틱 바이러스, 식물계 널리 존재하는 RNA, 세균의 염색체와는 독립적으로 복제되는 것이 바이러스와 RNA 월드. 지구상의 모든 생명의 기원은 RNA인가? RNA와 단백질이 DNA를 만들었다. 40억 년 전 이렇게 64가지 코드원의 단백질을 만들기 위한 정보, 연기, 단백질이 되기까지 과정은 20종류의 아미노산이 복잡하게 얽혀 여러가지 단백질을 만든다. 다양한 단백질을 통해서 건강을 만들어 나가면 되겠죠. DNA, RNA 단백질 흐름이 센트럴 도그마, 역전사를 발견했고, 바이러스는 생물인가 무생물인가, 바이러스는 생물인가 무생물인가, 이 질문은 20세기 토론이 계속되어 1935년에 담배 모자이크 바이러스가 결정화되었다는 사실을 발견한 뒤 오랫동안 바이러스는 무생물이라는 의견이 주류였다. 그런데 바이러스는 모두 DNA나 RNA 핵선을 가지고 있다. 핵선은 생물 특유의 고분자이며 무생물에는 존재하지 않는다. 그런 의미에서 바이러스는 예외적인 무생물이다. 무생물이면서 생물로의 어떤 기능을 또 갖고 있다는 거죠. 내부의 핵선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자식 바이러스는 숙주 세포를 필요로 한다. 이제 좀 나가라. 생물은 세포를 가지며 세포막으로 물질을 교환한다. 미생물을 해도 세포와 바이러스는 크기가 다르다. 바이러스는 이렇게나 작은 것이 없군요. 그런데 또 슈퍼 바이러스도 있지 않나요? 바이러스는 궁극의 기생체다. 기생체 붙어서 기생체. 정크 DNA는 쓰레기가 아니었다. 바이러스는 긴 시간을 걸쳐서 숙주와 공존하는 방향으로 변화한다. 그래서 우리 몸에는 10% 인간과 90%의 미생물이 있다. 미생물 중에서는 세균이 있고 박테리아 있고 바이러스가 있겠죠. 바이러스가 우리 몸에 같이 살아가는, 이런 서로서로 기생하면서 공존할 수 있는 부분에 공부해서 윈윈 상생 함께 할 수 있는 이런 쪽에 공부가 더 깊어지면 좋겠는데, 너무 박멸하고 없애고 제거하고 자르고 그냥 죽이고 살해하고 이런 쪽으로 너무 강조된 공부가 현대의학이다. 그러나 대체학은 함께해서 공존하면서 또 유익한 균으로 유해균을 몰아내고 이런 방법이기 때문에 이런 바이러스에 대해서 너무 신경 크게 가질 필요 없이 건강을 준비하고, 정말 특별한 어떤 경우에 이런 참 백신의 도움을 받을 사람 받도록 하고, 이렇게 하면 도움이 될 것 같은 생각이 들어집니다. 마치겠습니다.